네,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근데 시선 처리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워낙 콘텐츠 좋으시고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희도 만난 지가 그래도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전에서 제가 맞아요. 강의를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 재미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그 교사로 일하시던 학교를 또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뭐 근황을 조금 전해주시죠. 네. 저 학교를 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했던 업종으로 다시 돌아갔었는데 네. 그 회사로 가서 게임을 만든 건 아닌데 그 회사에서 좀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나와서 지금은 이제 책만 쓰고 있어요. 책 쓰고 전업 작가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조직으로 들어갈 기회들이 있긴 했는데 네. 마음을 좀 다잡았는데 그 한 내년 정도까지는 좀 책도 좀 원 없이 좀 쓰고 그리고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리라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데 네. 가끔 또 이렇게 헷갈리긴 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래도 웬만하면 내년 네. 정도까지는 책도 좀 많이 쓰고 하고 싶은 걸 좀 잔뜩 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시국이 또 그래서 또 작업하시기에는 네. 그러네요. 시국이라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카페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어디 틀어박혀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 이거 뭔 고생하는 거지 지금? 이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고립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약간 좋게 생각하면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좀 힘이 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업 작가 되시고 나서 진도는 더 빠르게 나가고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그 교사 하면서도 그렇고 그 직장 다니면서 책을 쓰니까 너무 개인 생활이 좀 없어질 정도로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회사만 안 다니면 책을 지금보다 한 3배, 4배 이상은 많이 쓰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고 단순 시간상 계산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러고 있지? 지금 회사까지 네. 나왔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 하죠. 네. 그러면서 또 네. 계속 작업하시고. 이 책 한 권만 보더라도 과학 그 과목으로 치자면 이제 물리, 화학, 그렇죠. 예, 다 아우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전체 시리즈, 익스프레스 시리즈로 보자면 약간 빅히 스토리를 다 아우르고자 하는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생물까지 하시니까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도 선택 과목으로 빅히 스토리 형식으로 쓰여진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 현장에서 그 통합과학 해가지고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약간 필수 과목처럼 되고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진정한 필수 과목이 되려면 그게 수능에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취지를 알겠어요. 저도 그 과목을 만든 게 그냥 과학에 지금까지 세분화시켜서 물화생지 나누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별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라는 식으로 이제 빅히 스토리 개념도 들어가고 과학사도 좀 다루면서 그런 교육 과정이 있긴 한데 현장에서는 그걸 또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쪼개서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근데 그게 조금 취지는 좋았으나 학교 현실을 좀 잘 정확하게 파악 못한 약간 예죠. 그런 예가 사실 많은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약간 그런 개념이긴 하죠. 그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주제 안에 물리도 들어갈 수 있고 화학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도 드려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작 부분이 이제 밀레투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기차 여행이 시작을 되는 거죠. 근데 뭐 중간에 사람들을 태우기도 하지만 처음에 여행을 시작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2명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태우셨습니다. 그 2명의 철학자를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하셨고 또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 2분이 내기를 해서 사실 그렇죠.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어느 쪽 편에서 조금 응원하면서 여행을 떠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 응원 자체는 플라톤,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 플라톤이긴 했는데 사실
응원은 플라톤을 하지만 결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갈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작가니까 당연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플라톤을 응원하나 네. 그 옳은 것으로 따지자면 아리스토텔레스다.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그러니까 과상의 인물처럼 만들어졌어요. 물론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저도 그냥 상징적으로 이 두 사람을 만들었고 두 사람이 관점이 현대과학에서의 또 약간의 관점이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내기라는 컨셉을 잡았고 이게 책이 그 과학 소설이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고증을 해서 많은 자료를 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그 연출을 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장치로서 네. 내기를 한다. 그리고 대결한다. 그러면 독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냐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장치로서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웠죠. 그 내기의 결과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책을 안 읽으신 분들한테 스포가 될까요? 결과는 플라톤이 이기는 것처럼 돼 있죠. 아, 네. 그 사실 그 결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는 열어놓으셨어요. 그 결론이 안 난 거죠. 네, 오픈된 결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쭉 얘기가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특히 주기율표 그 원소들 찾아내는 과정하고 연력학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 부분을 또 작업하는 게 쉽지도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어려웠어요. 네. 두 부분을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특히 연력학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서 최대한 소화를 한 다음에 그 안정감 있는 걸 뽑아내서 해야 되는데 연력학에서 약간 한계를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약간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좀 해서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수를 특히 이번에는 좀 철저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김상욱 교수님하고 김범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역시 이 전반부 화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연력학에 많은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수 때문에 많이 그래도 수정이 된 거예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덕분에 그래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완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감수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시놉시스 단계에서 그건 안 돼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예, 다 한 다음에 사실 다 한 다음에 감수를 요청드리는데 이제 빨간 펜을 엄청 그어 주셨죠, 두 분께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컷은 아예 날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대부분 이제 표현이 잘못된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반영을 했죠. 그래서 감수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말풍선을 주로 많이 수정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말풍선뿐만 아니라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통째로 몇 페이지에 대해서 그 텍스트의 내용을 완전히 좀 다른 흐름으로 만들어야 됐었던 것도 많았어요. 네. 연력학은 좀 어렵더라고요. 연력학은 상당히 수학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픽 노블이긴 하지만 만화책이긴 하지만 이제 글밥이 많은 편이어서 맞아요. 사실은 글을 그냥 쭉 이어서 쓰셨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철학자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과학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특히 실제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인가, 인식론에까지. 작가님은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는 건 있긴 하죠. 그래서 선호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아예 내 생각을 그냥 녹여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독자가 판단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조금 더 어느 쪽에 무게가 쏠리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플라톤을 응원하셨다 하셨으니 네. 그걸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슈레딩거가 특히 양자역학 논란에서 그렇고 실제론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다 그거예요. 그 네, 구조가. 네, 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있고 그걸 네. 우리가 지식의 한계로 지금 발견을 못한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그 대립되는 다른 쪽은 그거를 굳이 있다고 측정되지도 않고 관측되지도 않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근데 감정으로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난 좋은 것 같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좀 냉철하게 머리로 생각하자면 슈레딩거라든가 이런 슈레딩거가 아니라 하이젠베르크죠. 반대쪽 네. 입장이니까 하이젠베르크라든가 뭐 파울리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얄밉지만 네. 네.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약간 그런 식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었죠. 그 플라톤이 일종의 약간 실제론자. 그렇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믿어서도 안 되고 네. 굉장히 그런 쪽 입장이죠. 실증주의 약간 그런 쪽이죠. 네. 그래서 아까 플라톤을 응원하시지만 네. 이제 결말이 네 개의 맞아요. 결말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쪽이 네. 승리할 거라고 네, 맞습니다. 작업을 그리고 짜신 거죠. 지금 진화론 작업을 막바지에 있긴 한데 다인 당연히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 우주 자체가 생물의 친화적이고 일종의 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실제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아니고 아무리 봐도 지구 생물의 역사만 더듬어 봐도 도무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확률적으로 네. 외계인은 있을 리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계인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한 쪽이 있는데 같은 또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저도 그 생물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무작위 결과로 아무 의미가 없이 나타난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 진화론의 어떤 과학적인 입장만을 봤을 때는 다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또 약간 그렇게 갈등 구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진화론에서도. 네. 이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고 할까요? 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볼츠만이 네. 외롭고 고독하게 작업을 하다가 목을 매달려는 순간에 네.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가지고 목을 2개나 보존시켜주죠. 처음에 네. 라부아지에도 원래 그렇죠. 단두대에서 이렇게 되는데 같이 여행 가자고 꼬시고 볼츠만도 목 매달라고 하는데 같이 가죠. 네. 그래서 그때 볼츠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 라부아지의 그 부인이 기쁨의 춤이라도 네. 추자고 할 때 아인슈타인 뒤에서 또 바이올린을 네. 연주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안타까운 점은 실제로 볼츠만은 또 스스로 목숨을 그렇죠. 끊었어요. 그리고 오면서 찾아보니까 그 시점이 1906년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직후. 조금만 더 살았으면 되는데. 네.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볼츠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또 작가로서의 입장, 볼츠만의 실제 네.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요? 네네.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 뭐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네. 볼츠만이 굉장히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전기도 뭐 당연히 다 읽어봤고 다 해봤는데 와 이게 외로웠겠다 진짜. 영국에만 있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당시에 독일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게 자살의 당연히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약간 그래서 굉장히 좀 동정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네. 캐릭터에. 그래서 사실 이 책의 후반부의 주인공이죠. 네. 볼츠만을 좀 아끼는 입장에서 뭔가 볼츠만을 좀 이렇게 무대의 중앙으로 좀 올려주고 싶었던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박수를 좀 받을 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그렇죠. 주인공을 좀 해놓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좀 있었죠. 네. 라부아제도 물론 여기서 스토리에서 살게 해주는데 라부아제보다는 볼츠만이 한 10,000배 정도 불쌍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충분히 주인공 자격이 있는 과학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주인공은 그렇고 반대로 다른 과학 교양서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을 이제 데뷔시킨 무대에 올린 좀 그런 아끼는 또 인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썼던 책 중에서요?
그래비티라는 책에서는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케플러였던 것 같아요. 케플러. 굉장히 불쌍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또 마찬가지로 외로웠을 거고 자기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건데, 근데 엄청난 큰 획을 그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 볼츠만도 그렇고 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자살도 많이 했고 뭐 뉴턴 같은 사람도 성격이 진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게놈 익스프레스 쓸 때는 의외로 그런 인물이 안 보이네요. 거기는. 그래서 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생물학자들은 좀 그런 약간 광기라든가 네. 뭐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 약간 아빠곰처럼 열심히 연구하는 캐릭터들이 생물학으로 가나? 약간 이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생물학은 네, 그런 캐릭터 좀 안 보이긴 하죠. 좀 성실한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페랭? 네. 네, 아인슈타인의 그 마지막 실험을 했던 네.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나요? 기록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별로 네. 없고, 딱히 인상적인 저도 약간 그 내용은 좀 없었는데, 근데 근데 페랭이 중요한 인물이었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브라운 운동하고, 그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이론가라서 이론 쪽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만 끝났으면 주목받지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운 좋게도 아인슈타인은 참 사람 복이 있는지, 당시에 그런 정말 엄청난, 그 과학 쪽에서 보면 이론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후대에 굉장히 주목받는데, 실제로 그 실험가들이 있거든요. 그 뭔가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좀 그늘에 가려져 있는, 저평가가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페랭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 왠지 뭔가 누가 해놨으면은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뒤치다거리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어떤 거의 예술의 경지를 보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만든 실험 장치라든가 기계라든가 네. 이런 거, 그리고 엄청난 노력, 그리고 끈기, 네. 근데 이런 것이 주목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랭뿐만 아니라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약간 책의 주제로 누가 좀 써주시든가 네,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그늘 속에 있는 위대한 그 실험가들이 좀 있거든요. 네. 페랭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저는 이 작품에서 이제 페랭을 작가님이 무대에 중요한 무대로 올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이제 내기를 누가 이겼느냐, 그 말을 건네다가 다시 획 채가면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러면서 원자의 그 정의라고 할까요? 이제 최종 입자로서의 원자가 여전히 아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기가 책에서 줄곧 얘기해왔던 것과는 내기의 결말이 또 어떻게 보면 한번 뒤집어진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뭐 만일에 이 두 사람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뭔가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계속 승부가 안 나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영원히 승부가 안 나는 식으로 가긴 할 텐데. 그리고 과학에서 보면 처음에 설정한 어떤 정의가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 깨서 통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질량이라든가 가속도 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도 처음에 그런 단어를 만들었을 때 하고 나중은 전혀 다른데, 네. 그러면 단어를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최종 입자 원자가 아니라, 근데 원자라는 단어는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그건 최종 입자로서의 정의가 아닌 건데 계속 바뀌죠. 근데 그럼에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진 않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대부분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어려운 게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언어로 할 수가 없는, 그 언어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뭔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죠. 원자라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나누고, 이 책 자체가 워낙 잘 짜여진 책이라서, 그래서 그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내용을 음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작까지 합쳐서 뭐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셨겠지만 중간에 이제 첫 번째 작품을
제목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시리즈가 네. 되었는데요. 그 세 권을 좀 각각 좀 비교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책은 처음엔 어메이징 그래비티였는데 나중에 이제 개정판에서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로 됐죠. 근데 이거는 뭐 중력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사실 책을 시리즈로 쓸 생각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 좀 재밌을 것 같은 소재를 정한 거예요. 제가 생물교사였는데 왜 생물책을 안 쓰고 물리책을 썼냐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일단은 그 중력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요리로 말하자면 좋은 재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반전도 많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아서 그걸 썼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는 쭉 게임 만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교사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웬걸 책이 주목을 받고 피드백을 많이 받고 하니까 저 상도 좀 받고 막 이러니까 엄청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우쭐해지기도 하고 이제 포부가 커졌죠. 그래서 한 10권 쓸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예,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제가 힘을 잔뜩 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한 거예요. 막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정말 잘해야지라는 약간 힘을 잔뜩 주고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책도 볼륨도 좀 커졌고 또 제 분야 생물학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독자가 읽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개념 익스프레스였죠. 내용도 방대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도 많아서 근데 사실 가장 힘들게 썼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개념 익스프레스가 유전자에 대한 책이고 유전자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물을 가르쳐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의외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쉬운 것 같잖아요. 유전자 DNA 그리고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염기서열 좀 더 알면 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암호화하는 거 뭐 이렇게 정도로 아실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학생들이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자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때 나도 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아까 단어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가 바로 그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로 인해서 단어가 사실 유전자는 맥락에 따라서 뭘 지칭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냥 유전자라는 하나의 단어로 다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있기도 한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고 아톰 익스프레스는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사실 아톰을 원자를 발견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 서양 과학이죠 물론. 그래서 꼭 다뤄야 되는 주제라서 제가 이걸 했고 근데 처음에 아톰 익스프레스 하니까 양성자, 중성자 나오고 뭐 전자 나오고 양자역학 얘기 나온 줄 알았더니 딱 봤더니 전혀 안 나온다 실망이다 뭐 이런 독자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뭐 퀀텀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서양 과학의 뭐 근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모든 화학이라든가 연력학 이런 것에 중심이 되는 개념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을 갖고 만든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힘들긴 했고요. 특히 연력학 분야에서. 그리고 진화론은 원래 예전에 유전자 얘기하기 전에 그때 진화론을 하려고 했더니 의외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제껴놓고 좀 쉬운 거 하자 해가지고 유전자를 했다가 근데 유전자 너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 다음에 계획은 쭉 있죠. 근데 힘드네요. 약간 이런 책이 좀 볼륨이 좀 있고 원래 당시에 시리즈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계약부터 했어요. 시리즈 계약을 했어요. 출판사랑. 그래서 뭐 한 길게 봐야 4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이걸 알았으면 시리즈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었나? 전업 작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요즘엔 이 작업을 약간 쉬어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진지한 책이 되다 보니까 나도 따라 진지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캐주얼한 좀 책을 쓰고 싶다. 막 이런 욕구들이 요즘 많이 들긴 해요. 어쨌든 에볼루션 익스프레스는 여기 뒷날개에 저기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에볼루션 익스프레스 출간 예정이라고. 예정입니다. 진도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작화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 상반기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항상 그랬듯이 좀 딜레이가 돼서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책의 전체 분량에서 이제 한 10%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고비까지 오셨네요. 정상이 보이는데. 그럼 저도
그 책 앞으로 작가님 작품 응원하면서 네. 기다려보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보내드리고 저는 또 마지막 인사를 네,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예, 저희 온라인으로 이걸 하기엔 또 처음인데 이게 어색하네요. 어색하고 그리고 뭔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러면 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연락하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텐데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 김도윤 작가님을 모시고 똑같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아마도 올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진행하는 올해의 과학도서 강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